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이 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양안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와 원유 수입의 길목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정부가 수출 비상 대책반을 가동해 우회 항로를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누리꾼들이 가해자 신상까지 찾아내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의 빗방울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멋진 공천과 국민 공천을 약속하며 총선 후보자 옥석을 가릴 공천관리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윤심 공천이나 친명 공천 잡음이 불거진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공천관리위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하고 멋진 공천입니다. 하지만 구성을 마무리한 한동훈표 공관위에 당 안팎에선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유지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까지 합류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부는 우려 차단에 나섰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 러시에 나선 상황과 맞물리면서 당내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주진우, 이원모 전 비서관 등 대부분이 비교적 양지 출마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마 예정지가 거의 모두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이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시면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적격 심사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이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꽤나 많은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막 압수수색 당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이죠. 반면 유죄 확정 이후 사면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공정성 시비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 의원은 검증위원장이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과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스스로 친명 감정위원회임을 대놓고 천명했습니다. 친명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일 뿐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당은 오는 16일 첫 공관위 회의를 열 예정이고 첫 회의를 마친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제를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제3지대 세분리기 속 공천 잡음이 자칫 분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잡음부터 차단하는 게 여야 지도부의 최우선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연대가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에 이어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높은 기호 3번을 얻기 위해 현역 의원 추가 영입과 합당 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기준 제3지대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일찌감치 새길을 찾아 나선 양향자 의원과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며 최근 탈당한 원칙과 상식 3인방까지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계 약진 상태에서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선순위 정당 기호를 받기 힘듭니다.
이들 4명이 모두 연대하더라도 의석수에 따라 번호가 매겨지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6석 정의당에 이어 4번째입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의 주목도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차지한 1번과 2번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의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은 7석 이상을 확보하면 기호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원외 인사들로만 추진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도 기호 3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 이전에 저희가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는 기호 3번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석 이상을 보유하면 교섭단체가 아니라도 정당에 대한 전체 국가보조금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각 신당이 의석수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탈해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 규모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 연대 논의는 갈수록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에 맞서기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아우르는 이른바 빅텐트로 새를 불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선입견 없이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들을 또 가져볼 생각입니다. 제3지대가 양당 구도의 균열을 만들 실력을 입증하는 것도 결국은 총선 전에 얼마나 세력을 키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당 바람의 세기 역시 정의당의 6석보다 많은 의석수로 기호 3번을 얻어낼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뒤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른바 용산 2기 참모들과의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선 설 명절 물가 안정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으로 향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상당수가 고사하면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법무행정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이후 법무부는 20일 넘게 인호공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 사임 이후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도 한때 유력 후보군으로 떠올랐는데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는 건 후보자들이 검증 제안에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 현안과 엮여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한 전 장관의 후임이라 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한 전 장관이 한국형 재식합법과 이민청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민관리청의 신설은 국민들께 우리가 처한 인구 재앙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에 그친 한동훈표 법안을 완성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특별 사면을 추진한다면 법무부 장관 대행 체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면 복권의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 사면 여부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제16대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진당은 창당 38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9% 완료된 현지 시간 밤 8시 45분,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555만 9천 표, 득표율로는 40.08%를 기록했습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요이 후보는 464만 1000표, 33.46%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건 1996년 이래 이번이 8번째입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친미 독립파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도 경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당선자가 차잉원 현 총통보다도 더 강경한 독립주의자라는 점에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양안 긴장 수위는 차잉원 집권 8년 기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라이칭더가 당선되면 양안 긴장이 고조될 거라며 타이완 인근에 군용기를 띄우는 등 다양한 방식의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골적인 개입에도 가장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온 만큼 중국은 앞으로 타이완을 겨냥한 보복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위협으로 판단된 예멘의 후티 지역에 미군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군과 영국군이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을 공습한 지 하루 만에 추가 공격입니다. 미군은 추가 공격 직전 미국 국적의 배들에게 홍해와 아덴만 등 예멘 주변 지역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핵심 공급망을 거치는 두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적 선박들은 현재 유럽을 향할 때 홍해 대신 아프리카 항로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운송 시간이 일주일 이상 더 걸려 물류비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 수출은 지난해 약 89조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아직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력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 그렇게 안 받을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항공기로 움직입니다. 수출을 끌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그 영향 크게 안 받는다는 점에서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공급망 위기는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주요 산유국들의 해상 진출로로 우리나라도 원유의 70%를 이곳을 통해 들여옵니다. 이번 사태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4% 이상 급등하는 등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기화할 경우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무역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이 원유 비축량을 늘려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각국이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석유 비축 물량을 늘렸고 미국도 상당한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가 시장이나 전 세계 유가 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중동 사태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고조되자 정부도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직 수출 전적과 에너지 도입에 문제는 없지만 사태가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임시 선박 4척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새로 취임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7개국 G7 플러스 가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외교, 국민 안심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G7 플러스 가입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요구받는 만큼
재임 기간 G7 플러스 후보국 위상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감으로써 재임 기간 중 G7 플러스 후보국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인데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 등이 추가 가입이 가능한 G7 플러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외교팀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틀을 닦아놓았지만 북중러 연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질서가 지각 변동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고 특히 미중 관계가 여전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급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올해 도발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거기에 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이 또 안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한미일 세 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함께하는 만큼 이를 기회로 지역과 국제 현안에서 더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해 식량난 해소에 사활을 걸었던 북한은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배급 문제 등으로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은 여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식량난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 9월 러시아의 식량 지원 제안을 거절했던 북한. 이후 북한 매체를 통해 연일 풍작 선전에 나서더니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선 식량난을 극복했다고 공언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개괄됐습니다.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 비료는 100%. 일단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늘어난 건 맞아 보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도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22년의 451만 톤보다 늘어난 48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통일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 편향된 불평등한 형태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은 평양 등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권력기관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에 차등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북한의 일반 주민은 국가나 기업소의 식량 배급을 기대할 수 없을 상황일 정도로 식량 배급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더해 식량 분배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생산량 허위 보고와 착복도 여전한 상황. 식량 생산량에 대한 허위 보고를 단속하려고 이른바 허풍 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오랜 기간 만연한 허위 보고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더해 김정은 정권의 식량 증산 정책도 간부들이 만연한 부패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통일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숨통이 트일지도 미지수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식량 생산이 증가한 건 자연재해가 예년보다 덜했기 때문으로 평가하면서 올해 자연재해 여부에 따라 식량난 가능성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난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상까지 찾아내며 비난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향해 돌진합니다. 경비원이 넘어지자 주먹질과 발길질 등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고 이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하는 친구는 말릴 생각도 않고 오히려 웃기까지 합니다.
일어서려 애쓰던 경비원은 결국 얼굴에 발차기를 맞은 뒤 실신하듯 쓰러집니다. SNS에 영상이 확산하자 분노한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상까지 찾아내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해 경비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가 쓰러지고 승용차 보닛은 한껏 찌그러져 있습니다.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가 난 건 오후 12시 40분쯤.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는 자동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달려오던 SUV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8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함남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부부로 추정되는 8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한옥호텔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4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초량동의 한 재개발 구역의 빈집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승용차를 훔쳐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몰고 다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수리비만 7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요. 하지만 차 주인은 보상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곳곳이 긁혀있고 문 한쪽은 찌그러져 녹까지 쓸었습니다. 앞뒤 할 것 없이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 주인이 지난해 2월 도난당했다가 한 달 만에 찾은 차량입니다. 차량 이거 수리 견적비가 700만 원 이상 나왔고요. 내부에 핸드폰이랑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파손도 시켰고 이제 핸드폰은 논두렁에 버렸더라고요. 집 앞 주차장이라 안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키를 차 안에 두고 집에 잠깐 들렀다 온 사이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 만에 경찰이 겨우 찾은 차는 외관은 물론 실내까지 담배꽁초와 담뱃불 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돼 수리비 견적만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내부는 며칠에 걸쳐서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진 문짝을 포함해 바깥에 생긴 흠집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고등학교 2학년 3명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범인이 잡혀도 사과는커녕 수리비를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소년법상 형사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지면 개인정보부터 재판 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서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도 클 수 있고요. 수사 담당 경찰을 통해 부모 측에 보상해달라는 의사도 전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이 현재로선 유일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서민인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라도 일단 해보려고 해도 변호사분은 5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좀 하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혼자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YTN 유서연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첨부해 악성 코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다양한 수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부고나 청첩장 등 경조사를 가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는 만큼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직장인 A씨가 받은 부고 문자 메시지 한 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의 시간과 주소를 안내하는 링크가 첨부돼 있습니다. 평범한 부고 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다행히 링크를 누르지 않으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어젯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래에 어떤 장례식을 안내하는 듯한 그런 링크랑 같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궁금해서 이 링크를 누를까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안 눌렀거든요. 근데 요즘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자를 받는 분들이 주위에서 되게 많다고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미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송된 문자에 있는 URL을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거나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번호로 또다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문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고나 청첩장처럼 경조사를 가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가 아닌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전송되면서 스미싱 문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SNS 등을 통해 주의사항을 알리고 은행에서도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지만 스미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모두 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의심하고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링크를 눌렀다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또 평소 악성 앱을 탐지하는 경찰청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고용은 호조를 보이면서 취업자 증가가 애초 예상보다 3배 이상인 32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37만 2천 명으로 애초 정부가 예상한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 10만 명을 3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문별로 경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 부문 경기가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부문이 좋았습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데다 시차가 큰 반면에 소비와 서비스업 부문이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용이 호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여건이 되는 그 보건복지 쪽의 그 수요 시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빚부담 속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내수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부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2023년 32만 명보다 축소된 21만 명으로 증가하고 실업률도 2.7%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에도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상황이 어려웠던 20대에서 40대 사이 남성 고용이 빨리 회복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첫째 아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둘째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둘째 생각은 있지만 막상 키워보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둘째 이상은 10명 가운데 고작 4명, 나머지 6명은 모두 첫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 출생 비중은 2011년 51%에서 재작년 62.7%로 줄곧 높아졌습니다. 반면 둘째 아이 비율은 38.1%에서 30.5%로 크게 줄었고 셋째 아이 이상도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녀를 아예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세태 변화가 반영된 모습이지만 더 낳고 싶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원래는 사실 한 명만 이제 낳자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둘째를 가지고 싶거든요.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사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둘째를 원하는 마음이 결심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건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 첫째를 키우면서 겪은 육아 부담에 둘째 엄두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7시 아픈데 그때 이제 맡길 분을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6개월, 1년, 2년 쉬고 온 직원을 그냥 그 자리에 똑같이 앉혀준다는 게 회사도 부담이고 강제성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나 부모 급여 등 출산과 영유아 시기에 집중된 지원책을 분산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 나중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나눠서 길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 낳기를 결정할 때 전년도 출산율이나 집값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또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저출산의 전국 어린이집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28,900여 곳으로 1년 사이에 2,000곳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추세 속에 어린이집은 2020년 이후 해마다 2,000곳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매년 수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데요. 하지만 치료나 법적 분쟁 등에서 교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 안전공제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충북도 교육청이 지난해에만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핵심 사업인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가 현실에 맞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진천한 공립유치원 돌봄교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70만 원 상당의 치료비 가운데 지급된 피해 보상은 10만 원 수준. 특히 보상액이 적다며 해당 학부모가 원장과 교사 등의 수백만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도 없었습니다. 실비 보장이 안 됨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까지 확산이 되는 그 소송 제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교육 현장을 보통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실비 수준에 그치는 등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 안전사고에 따른 모든 치료보상뿐만 아니라 관련 민형사상 소송 비용에 대해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그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 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실무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존 공제사업의 범위와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상에 벌어진 이러한 안전사고나 아니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률 방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일어나선 안 되지만 발생한 뒤 대처도 중요한 학교 안전사고.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역시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가족관계까지 왜곡시킨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별법 개정으로 이런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희생자의 대를 이어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법적인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정부 실태조사에서 120명이 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못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유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상금 상속에도 배제됐습니다. 사실상 혼인과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국회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처리했습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4.3 중앙위원회가 신청 유족들을 심사하고 정정 대상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법원 가사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례 도입으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 희생자와 억울하게 헤어진 유족들이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사실상 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약 140명. 6개월 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의 길이 열렸고 또 입양 특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행령 개정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족보상의 양자만 되어 있지만 이제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현재 100건이 넘는 정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과 혼인 관계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에 새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다만 4.3 왜곡과 허위 주장을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은 일정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주식처럼 나눠 살 수 있는 미술품 조각 투자 공모 청약이 연초부터 잇따르며 올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술과 금융이 결합한 미술품 조각 투자의 전망과 함께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주의가 필요한지 이교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미술 거장이자 팝아트 선구자 앤디 워홀의 대표작 중 하나인 1981년작 달러 사인입니다. 금감원의 심사를 거친 올해 첫 미술품 조각 투자 상품입니다. 서울 옥션 블루는 이 작품을 기초 자산으로 한 신종증권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소투 앱을 통해 7억 원 규모의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주당 10만 원이어서 미술품 투자에 관심 있는 누구든지 소액으로 참여해 수익 창출과 함께 미술품 구매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각 투자 경험을 쌓음으로써 본인의 안목도 키울 수 있고 본격적으로 추후에 컬렉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K옥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도 국내에서 인기 높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에 대해 공모 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업체들은 올해 안에 2차 거래 시장이 열리고 인기 작가의 컬렉션 등 상품이 다양화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해 시장 선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장내 유통시장과 토큰 증권의 유통시장이 제도화되면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국내 1호 미술품 조각투자 공모 청약에서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열매 컴퍼니는 올해 청약 규모를 300억 원 이상 키울 계획입니다. 공모 청약 기회가 늘 전망이지만 미술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술품 증권 처분 권한을 발행사의 사전 유임에 개인이 원할 때 팔 수 없고 손실 발생 가능성과 회사마다 만기가 다른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 위험 요인과 함께 발행사의 전문성과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품에 대한 리스크도 중요하고 상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상품을 발행하는 발행사도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떤 발행사에서 어떤 기초자산을 발행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미술시장 흐름은 물론 장내시장 개설과 관련법 개정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가 고위험 상품인데다 투자 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과 노량 등으로 활기를 되찾은 극장가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이 신작을 들고 찾아옵니다. SF 영화로 돌아오는 봉준호 감독과 OTT와 손을 잡은 박찬욱 감독의 작품까지 청룡의 해를 장식할 한국 영화 기대작들을 만나보시죠.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의 최고 기대작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입니다. 해외 영화제를 휩쓴 기생충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미지의 행성을 개척하는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을 맡는 등 초호화 캐스팅에 더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4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입니다. 거장 박찬욱 감독은 넷플릭스에서 신작을 선보입니다. 박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고 공동 집필로 시나리오를 완성한 영화 전라는 조선 최고 무신의 아들과 그의 몸종이 적이 되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극이고 무협 액션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따라줘야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넷플릭스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수상한 묘를 둘러싼 기이한 사건을 다룬 영화 파묘는 미국 영화 매체 버라이어티에서 먼저 소개되며 국내외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바하, 검은 사제들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으로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조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9년 만에 돌아오는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2와 네 번째 시리즈로 돌아오는 범죄도시 등 후속 작품들도 천만 영화를 조준하며 관객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첨단 기술 박람회 CES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CES를 참고하는 오세훈 시장은 스마트시티 서울에 한국판 CES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CES의 상징 스피어, 전 세계 150개국 4천여 개의 글로벌 첨단 기업이 이곳에서 나흘간 혁신 기술의 경연을 펼쳤습니다. 지구촌 관람객 13만여 명이 몰려들어 미래를 체험했습니다. For me, CES is kind of just seeing what's coming out in emerging technology. It's interesting to see what som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dustry are bringing to market or just certain concepts. 라스베이거스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도 큽니다. 올해는 참가 기업이 늘어 CES 매출은 2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CES 서울관, 국내 스타트업 80여 개가 뭉쳐 혁신 기술을 뽐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10대, 30대 수백 수천 대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한국판 CES 구상을 내놨습니다. 오는 10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CES급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는 참가 도시 100곳, 참가자 2만 명이 목표입니다. 전시관 내 서울존을 조성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서울의 스마트 라이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CES 같은 그런 행사를 서울에서 한번 열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도와주실 거죠? 다만 서울의 행사장이 라스베이거스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 잠실 스포츠마이스 단지 완공 시점에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참가자 10만 명 이상의 한국판 CES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콜롬비아 서부 초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3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금요일 12일 오후 거대한 흙더미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초코 지방의 한 도로를 덮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측은 사고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여러 대의 승용차가 흙더미에 깔리면서 최소 33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창고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러시아의 한 온라인 소매업체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불이 7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270여 명의 구급대원과 57대 차량이 투입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확대해 저녁에는 그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눈이 오겠고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도 유입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는 그치겠지만 빙판을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4도, 청주가 영하 3.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 8도, 남부지방은 10도로 웃돌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